자,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늘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죽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사실 경험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뭐가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삶은 경험 연속이고, 경험은 원인이자 결과가 됩니다. 경험은 원인이자 결과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느 날 경험 A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 A로 인해서 연결되는 경험 B가 이루어지고, 그 경험 B와 연결돼서 경험 C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오시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오신 게 경험 C라 칩시다. 여러분에게서 경험 B는 뭡니까? 뭐 각자 다 있겠죠. 그 다음 그것의 경험 A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다 인과관계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과목 한번 해보자. 이 과목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 과목 하러 와가 경험 C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 경험 D가 나올 수 있을까요? 경험 D가 나오겠죠. 네. 경험 D로 결국 이어집니다. 그리고 경험 E로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상되는 경험 D가 어떤 게 있느냐면은, 에이, 내가 기대한 거하고 다르다. 생각보다 재미없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환불해 주세요. 그럼 12분의 1만큼 12분의 1만큼 하고 나머지 환불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뭐 100% 다 환불은 돼도 12분의 1은 환불이 안 된대요. 다는 안 된대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누구처럼 1년 토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어느 확률이 높을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1년이 뭐예요? 3년 토끼는 결과가 어느 확률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경험을 하는 동안에 어쨌든 경험 A가 있을 수 있어요. 경험 A. 그게 초기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하는 동안에 그 속에서 우리는 뭔가의 어떤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흔적이. 그리고 그 흔적에는 에너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억의 흔적이 되어갖고 뇌에 저장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극을 만나고 단서를 만납니다. 그러면 과거에 기억되어 있던 기억의 흔적이 자극을 받아서 과거 경험이 노출되고 표출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그대로 다시 재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경험 때 자라를 보고 놀랍니다. 초기 경험 때 자라를 보고 놀랍니다. 그러면 자라를 보고 놀란 그 경험의 흔적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몸에 남아있게 되고 기억의 흔적으로 뇌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소뚜껑을 봤는데 깜짝
놀라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몰라 나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걸 잘하라고 착각했나 보다. 내가 5년 전에 1년 전에 잘하고 놀랐던 그게 이런 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부분은 무의식의 기억이기 때문에 내가 왜 놀랐지? 내가 왜 놀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과에 간단 말이에요. 요새 불안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면 뇌에 뭐 문제가 있으니까 뇌에서 뭐 분비되는 뭐 신경전달 물질에 뭐가 있으니까 약 먹고 조절하면 돼. 이래서 약 먹는데 과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메커니즘을 보면은 방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 보고 놀란다는 그 논리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이제 무의식적 이제 이 경험의 메커니즘 그리고 기억의 메커니즘이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래밍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뇌 속에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래밍의 이 내용이 긍정적인 것 같으면 우리는 좋지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이거는 부정적이단 말이에요. 응? 자라보고 놀란 것은 그건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뭐 야구에서 우승했잖아요. 그 감독 이야기 나왔죠. 뭘 먹고 김준영 원장 감독이 뭘 먹었어요? 해물탕인가? 맞아 그런 거. 그래서 뭐 때 해물탕 먹고 이기가 그 다음 때 해물탕 먹었다 하더라? 4강 때. 예, 4강 때 감독님이 4강 때 해물탕 먹었대요. 그런데 이겼어. 결승에 갔잖아요. 해물탕 먹었다는 거야. 그건 이제 긍정적 경험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징크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부정적인 경험이죠, 보통. 그러니까 해물탕 먹고 졌다면은 예를 들어서 다음에 뭐 중요한 경기 있을 때 절대 해물탕 먹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가 안 먹으면 되는데 선수들한테도 뭐 그건 좀 과잉 일반화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제 적용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마음의 구성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말, 소리, 음성, 목소리, 생리적 반응, 또 신체적 반응, 몸에서 보여지는 반응, 이런 반응들이 언어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 말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음성으로 사랑해 부족해주세요. 이게 안 보여요. 우리 칸님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운동되고 좋습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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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말이라도 사랑해. 어떤 음성이냐? 어떤 생리적 반응이냐? 사랑해. 이거 전체가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NLP 공부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만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one of them이에요. 이거를 보면 3분의 1
이지만 실제로는 3분의 1이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사실 7%예요. 말은 7%밖에 안 돼요. 목소리가 38%고 생리적 반응이 55%. 이게 몇 페이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저 뒤에 나올게요. 커뮤니케이션 팩터의 2장이죠. 2장 커뮤니케이션 팩터의 예, 50페이지예요. 네, 50페이지 보시면은 언어의 이제 3요소가 나옵니다. 말, 음성, 신체적 내지 생리적 반응. 말, 음성, 신체적 내지 생리적 반응. 언어의 3요소입니다. 언어의 3요소. 그러니까 말이 언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은 그냥 7%밖에 차지 안 해요. 말은 7%예요. 목소리가 38%예요. 38선 생각하세요. 38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거 한 판 땡길까요? 그거 아세요? 그거 옛날에 우리 시대 그거 한 판 땡길까요? 55% 몸을 움직이지 이 말입니다. 55% 그거 땡겨서 몸을 움직이지 이 말입니다. 그럼 말은 몇 %밖에 안 돼요? 7%. 말 잘못하면 7풀이 되는 거예요. 네? 말 잘못하면 7풀이 되는 거예요. 말은 7%밖에 안 되고 목소리 383. 우리가 확성기, 우리나라 확성기 하면 북한으로 383 건너서 그것 때문에 북한이 긴장을 해갖고 지난번에 회담도 했죠, 그죠? 소리가 383 건너가는 거야. 그거 55% 그걸 한번 땡기는 거야. 몸 신체적 반응.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고 7%밖에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서 100%의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제스처를 하고 어떤 목소리를 하느냐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다르죠. 엄마는 좀 놀다 하면 안 돼.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라 했지. 나 놀고 한다. 알았어. 너 아빠 한번 알려준다. 마음대로 안 하네. 그래, 마음대로 해라. 하잖아. 마음대로 해. 목소리에 이걸 제대로 알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언어가 생각을 만들고, 생각과 함께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정서, feeling, 감정. 이 부분이 합쳐서 마음을 구성하는 거예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뭐냐? 했을 때, 마음이 뭐냐? 했을 때, 생각과 감정, 생각과 정서. 생각은 뭡니까? 생각은 언어. 언어는 뭡니까? 말, 목소리, 신체 내지 생리적 반응. 이렇게 딱딱 쪼개서 분리해서,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각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한 감정을 갖도록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을 편안하게 합니까? 편안한 언어를 써라. 편안한 언어는 뭡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목소리를 그런 신체적 생리적 반응.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서 심호흡을 하면서 나는 편안하다. 나는 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편안하게 해변가에서 비치체어 나란하게 누워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편안해지면서 잠이 온다 하고 잠드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마음 편안하게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그래서 이 마음을 디지털식으로 이렇게 쪼개서 분할해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 되고 조작하기 좋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부품을 갈아 끼우듯이 이렇게 만들어가기가 좋다. 조작이란 말이 좀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작 자체가 부정적이다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이 결국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행동을 만들고 신체 반응 등등을 만들다 보니까 마음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듯이 마음의 힘에 관한 내용은 이 교재 상세하게 되어 있죠. 각 페이지에 아주 상세하게, 여기 화면보다 더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각 페이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될 게, 언어, 아까 보신 그대로요. 언어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에서 행동이 일어나고, 행동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은 운명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실은 성격이 빠졌네, 성격.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운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간디가 했던 말, 간디가 했던 기본 간디, 인도의 간디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싶거든, 운명을 바꾸고 싶거든, 언어부터 바꿔라. 운명을 바꾸고 싶거든, 언어부터 바꿔라. 언어를 바꾸고 싶거든, 말을 바꾸고, 목소리를 바꾸고, 표정을 바꿔라. 뭐 그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힘있게 에너지 넘치게, 그렇다고 무조건 소리 지르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어깨 펴고 말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이제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때 어깨 펴고 앞을 보고 똑바로 걸어. 뭘 비실비실하게 죽도 못 먹은 놈처럼 그렇게 어깨 쭉 내려뜨리가 걷다고 하니까 인생 옳게 못 사는 게 우리 이런 얘기 어릴 때 많이 사는 거야. 평생 거지처럼 사는 거야. 에이? 똑바로 어깨 펴고 앞을 보고 주먹 불끈 쥐고 눈 부릅 뜨고 안 그러면 못 살아 이 경쟁시대 이런 얘기를 듣는데 따지고 보면 이제 이 원리하고 같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앞서 페이지에서 그 마음의 그 구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NLP에서 주장하는 마음의 구조인 거죠? 오늘 설교문식에서 아, 그렇습니까? NLP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좀 더 쉽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 제일 쉽게 적용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설교문식 설명 방식 NLP 원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 설교문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고민을 많이 하느냐,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늘 그런 고민합니다. 그래서 설교문식 설명 방식입니다. 다른 때 책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자,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아까 마음에 대해 설명한 그게 그렇다 말이지 나머지는 또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그 앞에 뭐 실험하고 이거 다 이거 설교문식 설명입니다. 자, 이제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제 무의식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NLP는 무의식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NLP하고 다른 심리하고 다른 차이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무의식을 다룬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교재에 저 지로가 33쪽이에요. 33, 34에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양이 아쉽게 왜냐하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반드시 순서대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서로 이게
내용들이 앞에 나왔던 게 뒤에도 나오고 뒤에 나왔던 게 또 중간에 나오고 이래 하다 보면은 연관되는 걸 하다 보면 앞뒤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 주시고 좀 번거롭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교재를 한번 훑어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심리학에서는 융보다는 프로이드를 다룰 때 외에는 거의 무의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의식에 대해서 심리학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프로이드 다룰 때 잠깐 나오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무의식이 뭔지, 무의식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NLP는 무의식을 대단히 많이 활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심리 하는 사람들이 NLP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런다고 치료가 되냐, 그런다고 변화가 되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무의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NLP를 공부하고요, 또는 최면을 공부하고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일반 상담이 자동차 육로로 여행하는 거라면은 NLP는 최면은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구나 라고 딱 보던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서울서 부산까지 아무리 빨리 가도 요즘은 그래도 고속도로 형편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좀 더 빨리 가는 길도 있고 또 도로도 넓어지고 뭐 등등 해서 뭐 이렇게 뭐 도로사 등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빨리 가도 얼마 육로로 가려면 KTX 말고 자동차로 KTX는 뭐 3시간 미만으로 가지만 자동차는 4시간 걸려야 될 거야 아마. 그런데 비행기는 1시간 미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비행기 개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1시간 만에 부산 갈 수 있다는 그 말 못 믿지요. 비행기 개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비행기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냥 부산에 1시간까지 갈 수 있다면 거짓말을 그러죠. 불가능하다. 미쳤냐. 어떻게 가냐. 한쪽에는 갈 수 있다. 말도 안 된다. 그래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도 않겠지요.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헐고 너는 갈 수 있는데 그럼 시합해보자. 1시간 뒤에 부산에서 만나자. 웃기지 마라. 모두 만나자. 자 시작 뻥. 1시간 나 지금 부산 왔는데 거짓말 하지 마. 인증샷 보낼게. 부산역 앞에서 사진 딱 찍어서 이러고. 도대체 나라는 자동차를 탔나? 그래 난 나라는 자동차 탔다. 비행기 탔다. 비행기를 말 안 했잖아. 누가 뭐 반드시 자동차 타고 가자 했냐? NLP가 그럴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를 아니까 그렇지만 비행기를 모르던 시절에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무력을 활용하니까. 비행기는 부력이잖아요. 붕 뜨는 부력. 그 다음에 초강력 엔진. 자동차는 부력이 없기 때문에 노면에 접촉을 해야 되고 노면에 닿는 그 저항력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의식은 부력을 생겨버리면 산이 있든 뭐가 있든 아무 상관없고 그냥 직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육로는 뭡니까? 산이 있으면 돌아가야 되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건너가야 다리가 있으면 다니는데 다리 없으면 또 다리 없는 쪽으로 또 돌아가야 되고 등등등등 오르막 내리막 등등등등. 그런데 부력이 있으면 떠버리면은 이건 뭐 높고 낮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쭉 버려. 무의식이 그런 거예요. 의식은 자꾸 우리를 방해합니다. 의식은 자꾸 우리를 방해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윤리적으로 따지고 도덕적으로 따지고 현실적으로 따지고 법적으로 따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따지고 우리 부모한테 들었던 얘기 그것도 따지고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 따지고 절에서 들었던 얘기 따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따지고 그러느라고 제대로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육로로 가면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죠? 그 속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속도 제한 곳곳에 있으니까 이게 항상 그래서 같은 일입니다. 무의식은 10%의 의식에 비해서 90%라는 넓은 인간이 그죠? 인간이 바다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바닷속에 잠수함도 그렇게 들어가고 바닷속에 탐사를 그렇게 많이 해도 아직까지 5% 미만밖에 모른답니다. 바다에 대해서. 지구의 70%가 바다라 그러거든요. 지구의 70%가 바다라 그러는데 그 바다의 5%밖에 아직 모른다 하니까 우주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저 넓은 우주에 아직까지 일부밖에 모른다고.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이 뇌에 아직까지 몇 %밖에 모른대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90%나 무의식을 차. 그러니까 겨우 10% 갖고 왈가왈부 하는 거예요. 심리학은 이 10% 속에서 왈가왈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NLP나 최면은 90%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데 이 게임 안 되는 걸 이쪽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를 뿐만 아니고 이거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세월을 저는 20년 살았습니다. 미안하지만 NLP 기초가 되는 분 중에 아까 오전 했죠. 프리츠 펄서, 버지니아 사티어, 밀턴 에릭슨이잖아요. 그럼 이 세 사람 서로 친했을까요? 상극이었을까요? 물론 이제 프리츠 펄서는 먼저 멸시했으니까 놔두고 버지니아 사티어하고 밀턴 에릭슨은 이제 저도 밀턴 에릭슨이 80년에 멸시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시다시피 사티어는 88년이에요. 그러니까 80년까지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서로 만나거나 뭐 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서로 좋아했을까요? 어떨까요? 실제로 응? 좋아했을 것 같죠? 근데 서로 막 미워했어요. 그러면서 버지니아 사티어는 밀턴 에릭슨 보고 저 쓰레기 같고 저 거지 같다고 욕했어요. 사기꾼 같다고 욕했대요. 와.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물론 버지니아 사티어의 가족 치료 중에도 체면적 요소가 있습니다. 사티어도 체면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릭슨의 깊이만큼까지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 깊이가 있기 때문에 남의 그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하물며 일반 사람 무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도대체 NLP란 말 뜻이 뭘까? 내 앞에 이름을 NLP라고 지어볼까? N자가 뉴로 신경을 의미합니다. L자가 신경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계속 오감 이야기 계속합니다. 오감 이야기 계속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앞으로 계속 앞으로 듣고 또 여러분이 입이 아프도록 말해야 될 용어들이 나옵니다. V, A, K. V, A, K. V, 비주얼, 시각. A, 오디토리. K, 오디토리. K, 키네스테틱. 이거는 이제 이 영어는 이 단어는 보통 잘 모르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좀 고급 영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어 단어 하나 기억합시다. 키네스 THE입니다. 키네스테틱. 이 키네스테틱은 키네스는 몸을 의미합니다. 몸, 신체. 키네스테틱. 그래서 촉감이라고 보통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촉감이라고 하지 않고 신체 감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촉감 그러면은 손가락 끝으로 뭐가 닿는 그런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접촉한다 이 개념으로 자꾸 닿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키네스테틱의 개념은 촉감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촉감도 물론
펜시 포함합니다. 터치 포함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두근거리는 것도 포함하고 속이 미식미식한 것도 포함하고 머리가 팅한 것도 포함하고 어깨가 묵직한 것도 포함되고 막 구토가 날 것 같은 것도 포함되고 목이 막 따가운 것도 포함되고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적 경험과 느낌 모두가 키네스테틱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 후각, 신체 감각이라고 이건 제가 번역한 거예요. 제가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사람들은 촉각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K라는 게, 키네스테틱 K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촉각 그러면 꼭 뭐를 만지는 느낌, 그걸로만 한정한 그런 뉘앙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촉각 속에는 넓은 의미로 후각과 미각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후각은 olfactory, 미각은 gustatory. 그래서 OG가 됩니다. 그래서 5가지를 하면 VAKOG. 네, VAKOG. 그래서 메이저, 이걸 제가 그렇게 부릅니다. 메이저 3감은 VAK, 오감은 VAKOG.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5개 약자, 첫 글자, 이니셜,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V 하면 시각, A 하면 청각, K 하면 신체 감각, O 하면 후각, G 하면 미각. 그래서 O, G까지는 뭐 따로 몰라도 됩니다. 최소한 VAK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크, VAK. 비주얼, 비디오. A, 오디오, 오디토리. K, 키네스테틱. 그래서 오감입니다. 오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사실은 오감을 중심으로 한 신경계통이 작용하는데 신경계통의 또 메인은 뭐냐면 뇌예요. 뇌. 뇌를 중심으로 한 중추신경계통과 뇌를 중심으로 한 중추신경계통과 말초신경계통하고 나오고 나중에 또 따로 설명할게요. 그 다음 L. 자, L을 보십시오. L은요, 언어를 통해 인간의 신경적 표상이 입력되고 부호화된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명하는 제 설명 방식입니다. 언어를 통해 인간의 신경적 표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표상 나중에 또 나올게요. 입력되고 부호화됩니다. 자, 시각은 그림 문자 이런 것들이 시각적 언어가 됩니다. 옷 어때? 옷 시각적 언어 됩니까? 자, 불 좀 켜주세요. 옷 시각적 언어 되지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옷 아무렇게나 입었어요? 아니면 신경을 썼습니까? 신경 썼습니까? 왜 신경 써요? 예, 옷은 나를 표현하는 표상입니다. 아무렇게나 입는 그것도 자기 표상이에요. 맞죠? 그죠? 아무렇게나 입어도 그건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시각적 언어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됩니다. 넥타이 시각적 언어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됩니다. 신발 시각적 언어에 된다, 안 된다? 제가 만약에 슬리퍼 끌고 나왔다 칩시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반바지 입고 나왔다 칩시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돼요. 미국에는 교수도 반바지 입고 나올 수 있어요. 슬리퍼 끌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그런 문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란 말이에요, 이것도. 시각적 언어란 말이에요. 무언의 언어란 말이에요, 이것도. 헤어 시각적 언어 맞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헤어 하는 저분도 이 헤어로 자기를 표현한다. 맞죠? 맞습니다. 패션 시각적 언어 맞죠? 글자 시각적 언어 맞습니까? 글씨 시각적 언어 맞습니까? 여러분이 카드 보낼 때 평소처럼 씁니까? 아니면 신경을 써서 씁니까? 맞죠? 그럼 언어 맞죠? 네, 시각적 언어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각적 언어들이 수두룩 뻑뻑합니다.
이것도 시각적 언어입니까? 이것도 파워포인트, PPT 이거 다 시각적 언어입니다. 여기에 내가 이 폰트를 뭘로 하고 이 그림을 이 이미지를 뭘로 넣을까 색깔을 뭘로 할까 이거 다 신경 써서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되게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제대로 전달되게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물론 뭐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제 깐에는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가 볼 때는 뭐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청각적 언어는 뭐예요? 소리죠. 아까 이거 손번 할 때 끽 소리 나오죠? 그거 제가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좀 주의를 기울이려고. 청각적 언어예요. 제 목소리 청각적 언어 맞습니까? 제 목소리 청각적 언어 맞습니까? NLP는요. N자는 영어로는요. 유로 유니시티 이거는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이렇게 강의해 보세요. 다음 주께서 오겠습니까? 아닌 것만 했네. 그래서 NEU 하고 신경인데 바로 신경을 내냅니다. L자는 L, I 이런 거예요. 맞나? 잘 맞나? 이런 목소리 듣고 여러분이 공부할 맛이 나겠습니다. NLP가 뭐냐? NLP는 NLP입니다. N은 뉴로는 신경을 말합니다. 신경은 뭐냐? 오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감각적 경험을 하는 것이고 특히 뇌를 중심으로 한 중추신경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소리, 음성 이게 청각적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음악, 청각적 언어의 대표적인 겁니다. 맞죠? 네, 음악, 청각적 언어의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 감각적 언어. 신체 감각적 언어 대표적인 건 뭡니까? 접촉, 느낌입니다. 자,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말만 하지 않고 악수를 합니다. 그죠? 악수 K 언어입니다. K 언어. 악수할 때 반가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유 이 진짜가 이게 다 마음의 전달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악수를 하면서 손을 접촉해도 이 사람이 정말로 반가워하는구나. 아니면 진짜 형식적이구나. 아니면 나를 안 좋아하나. 그죠? 그런 느낌이 오고 갑니다. 이 신체 감각적. 그 다음에 포옹도 마찬가지죠. 포옹도 마찬가지고. 어이구 반가워요. 어이구 다르죠. 어이구 오랜만이네. 다르거든. 그래서 K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후각과 미각을 묶어서 봅시다. 후각과 미각의 언어는 주로 뭐로 나타납니까? 후각과 미각의 언어는 주로 뭐로 나타납니까? 음식, 식사. 그래서 귀한 손님은 고급 음식점에 대접하거나 아니면 귀한 음식 온다고 엄마가, 주부가 참, 그죠? 정성껏, 자, 식탁도 그렇습니다. 식탁도. 대충 차려놓는 식탁이 있고, 깔끔하게. 요새 뭐 요리 프로그램 많이 나오니까 요리 프로그램에서 플레이팅 시각적 플레이팅 잘 하죠. 그거는 시각적 언어면서 동시에 후각적 언어, 미각적 언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체가 링구이스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다 뭡니까? NLP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형식으로 조직화, 체계화되면서 프로그래밍 되는 거예요. 특정한 형식으로
조직화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청각적 언어를 이제 끼워 넣은 거예요. 3D 영화라는 게 보통은 그냥 평면이잖아요, 평면. 평면인데 3D가 되니까 입체가 되는 거예요. 4D가 되니까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의자도 움직이고, 냄새도 나고, 이게 더 보면 훨씬 더 실감이 난다는 거죠. 옛날 흑백 시절에도 물론 평면이지만 컬러가 들어가니까 사실성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아가가 말을 배울 때 특정한 얼굴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정한 얼굴이 내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정한 얼굴이 항상 엄마라는 소리로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얼굴 보일 때마다 엄마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 보이고 엄마라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런 가슴, 그런 맛,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만 하면 엄마라고 하는 거고, 엄마는 그 얼굴이고, 엄마는 그 목소리고, 엄마는 그 냄새, 그 맛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하고 부르는 거예요. 또 엄마와는 다른 얼굴을 보면서 아빠 그런 거예요. 아빠. 또 그 냄새 아빠, 그 목소리 아빠, 그 신체 감각 아빠. 그래서 엄마 아빠를 구별하게 되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뇌에 그렇게 조직되고 입력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내 입에서 저절로 엄마가 나오는 거야. 엄마. 한국에니까 엄마 그러죠. 미국에는 마미, 맘마. 또 뭐 일본에는 뭐라고 그래요? 오마상, 마마. 그러니까 서로 다른 형태로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면 영어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와. 한국에서 자라니까 한국말로. 그게 프로그래밍이야. 그래서 이걸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에서 신경작용과 언어가 서로 연결되면서 특정한 방식과 특정한 스타일로 체계화되고 연결되면서 자기 나름대로 했던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중에 알레르기 있습니까? 알레르기 있는 분? 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실습 시간에 알레르기 치료도 할 거예요. 실습 시간에 알레르기 치료도 하겠지만, 알레르기가 왜 생길까요? 어떻게 생길까요? 솔직히 알레르기 있는 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신입 회원 중에 없습니까? 신입 회원? 유형이 무슨 알레르기 있는데? 꽃게 알레르기. 꽃게, 또 비염. 비염. 네, 알레르기 비염? 저도 그런 비염 같은. 비염 같은. 전에 하지 않았나? 날씨 변하면. 날씨 변화 하지 않았어. 비염. 또 다른 뭐 없습니까? 회 알레르기. 여기도 사람이 있었네. 키위.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키위 알레르기가 있어요. 언젠가 키위를 먹다가 혼이 났어요. 거기에 기억돼 있어요. 그래서 키위 냄새만 맡아도, 키위 털 닦기만 해도, 키위 보기만 해도 옛날에 혼났던 그 경험이 다시 올라와서 다시는 키위를 안 먹는다. 언젠가 환절기 때 또는 찬 공기를 마시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찬 공기만 마시면 환절기만 되면 부르륵.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알레르기는 소위 알레르겐, 키위의 어떤 특정한 성분, 찬 날씨, 공기, 꽃가루 알레르기 같으면 꽃가루, 햇빛 알레르기 같은 햇빛이라는 또는 먼지라는 그것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 관련돼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알레르기 치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첫째 피하라. 둘째는 약 먹어라. 근본 치료 어렵구나. 다시 태어나. 안 되는 걸로 알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내과 선생님인데 죄송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의학적 알레르기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피해라. 피해라. 그 방법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근본 치료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뭐 면역 치료도. 아 그러니까 근본 치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제가 그말만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예, 근본 치료 의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알레르기 치료 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No license, but I can do it. 의학적으로 어떤 약을 쓰더라도 알레르기는 근본적으로 치료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만큼 알레르기를 많이 치료한 사람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떤 알레르기든 그것이 알레르기라면은 왜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레르기는 마음의 문제라는 게 기본입니다. NLP적인. 이거 제가 하는 것이 NLP 원리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NLP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저만큼이라고 말을 했느냐면 저만큼 NLP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만큼 NLP 잘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뭐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냐면 왜냐면 저는 체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만큼 체면과 NLP를 동시에 저만큼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면 키위의 특정 성분이 문제이냐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냐, 먼지 때문이냐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냐, 찬 공기 때문이냐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 때문이냐, 무슨 벌레? 찐덕이 때문이냐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냐 하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알레르기 치료에 제일 먼저 TV에 알려주고 TV로 나간 게 뭐 이런 거 많이 보셨겠지만 오이 알레르기 아닙니까? KBS 나온 2006년에 오이 알레르기 치료하는 게 KBS TV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 아가씨가 불과 1-20분 만에 오이를 먹게 됐단 말입니다. 오이 먹으면 구토를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몸에 뭐 발진이 일어나고 뭐 가렵고 하던 그 아가씨가 10분, 20분 만에 뭐 알레르기가 없이 그냥 오이를 맛있게 먹었단 말입니다. 어째서 가능했냐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바뀌니까 똑같은 오이라도 먹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프로그램이 바뀌면 키위를 먹을 수 있고 프로그램이 바뀌면은 찬 공기 마셔도 괜찮단 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치료 사례가 뭐냐면 이런 공개 수업 시간에 알레르기 비염을 25년, 30년 하는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포 실험을 합니다. 에어컨을 켜놓고 여기 에어컨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비포에서 에어컨 바람 쪽으로 가면 안 가려고 그러죠. 왜냐면 기침이 바로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비염 치료합니다. 20분 전후 동안 합니까. 그리고 에어컨 똑같은 에어컨입니다. 그 앞에 가서 시원하다고 해요. 피하라 그랬는데 피하기는커녕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바람 때문이냐? 냉기 때문이냐? 빈대 때문이냐? 아니다. 내 마음에 기억되어 있는 흔적 때문이다. 프로그램 때문이다. 그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면 운이 무효가 되면서 해결이 된다. 우리 지난번에 FT 가서 김정용 원장님이 갑상선과 유방암 전문하는 저 원장님이 우리 총무 먹는 집에 가서 먹어봤어?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못 먹는 당근을 먹게 했잖아요. 원리를 배우고 그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얘기 맞죠? 네. 자기 병원에 오는 환자도 먹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그 MT에서 다 봤거든요. 그거 우리 밴드에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마음의 문제고 마음의 프로그램이 결과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런 사례 하나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인 사례,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서 해당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NLP는 특정한 형식으로 그렇게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건데, 나와서 몇 시간 돼요? 10분. 뭐 그렇게 빨리 끊었습니까? 지금 아직 할 얘기도 있는데. 혹시 이런 중에 뭐 시간 돼서 가셔야 될 분 계세요? 가셔야 될 분은 알아서 살짝이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아직 더 해야 될 분량이 조금 남아가고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그거 마치고 진료실 가도록 할게요. 자, 뇌라는 거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부분도 있고, 또 뭐 모르더라도 뭐 이건 뭐 책에 다 나오는 거, 인터넷 검색에 다 나오는 거 참고하시고, 네. 그 다음에 신경작용에서 이제 말초신경 쪽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것도 그냥 참고하십시오. 다만 차이점은, 우리가 긴장하고 불안할 때는 교감신경이고, 피곤하고 편안할 때는 부교감신경이라는 거. 교감신경은 우리가 위기상황에서 빨리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우리 몸을 준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맥박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근육에 긴장이 되면서 근육이 뭉쳐들고 뭐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원시시대 때 같으면 빨리 도망치게 하거나 아니면 온몸을 최대로 긴장해서 동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본능적인 그런 작용이고, 부교감신경이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래서 호흡도 정상적으로 맥박도 뭐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NLP 치료 시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 원리가 NLP 치료 시간에, 알레르기 치료 시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니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NLP가 마인드 바디 커넥션이고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몸의 문제도 NLP로 보는 거예요. 몸의 문제, 몸의 증상, 알레르기 증상. 그래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면은 8장에 그거 보면 알레르기 기법 나오고 아마 보실 거예요. 아까 목차 보시면서 8장이 거기 알레르기 기법이 나오죠. 여기 왜 이런 게 나오는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레르기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자, 이제 결론지기 같지만 조금 더 얘기할게요. NLP란 뭔가? NLP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관한 이론과 기법입니다. 마음과 행동에 관한 이론과 기법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원리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NLP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위한 겁니다. NLP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당대 최고의 심리치료 및 최면치료의 원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대 최고입니다. 프리츠 펄스, 버지니아 사티어, 밀턴 에릭슨은 그 시대에 1970년대 초반에,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심리학계 최고봉들이었어요. 심리학계 최고봉들이었고, 밀턴 에릭슨은 세계 최고의 최면치료 전문가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핵심적인 원리와 기법을 모아서 그것도 종합했기 때문에 이 이상 갈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버지니아 사티어의 핵심적인 것, 브리처 펄스의 핵심적인 것, 밀턴 에릭슨의 핵심적인 것을 합쳐서 엑기스를 뽑아서 만든 종합상품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을까?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원리를 매뉴얼화한 거기 때문에, 표준화하고 매뉴얼화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알레르기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요. 얼마나 정말로 열심히 하고 얼마나 정말로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뭐 대충 하는 어설픈 그런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NLP는 결국은 마음과 행동이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하고 어떻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다루는 심리 전략 프로그램입니다.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또 다르게 보면은 바람직한 목표의 성취와 변화를 위하여
오감 요소를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마음의 언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듯이 NLP도 지금 몇 가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NLP 연구 분야, 저는 기본적으로 심리상담, 심리치료, 보건, 의료, 교육, 학습, 경영, 세일즈, 리더십, 코치, 일, 교제 안에 있습니다. 이거리 자기개발, 종교, 스포츠, 예술, 인간관계, 국가, 그 다음 안 되는 게 없죠. 몇 페이지 있습니까, 이거리? 15페이지. 네, 15페이지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왔다 갔다 했으면. 자, 이 그림도 어디 나오죠? 17페이지. NLP는요, 자, 보십시오. 현재 상태. 에서 적절한 자원을 보태서 바람직한 상태로 옮겨가게 하는 게 NLP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뭐냐? 현재 상태, 지금 현재 상태, 여러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뭐 어떻든 지금 현재 상태, 이 현재 상태에 뭘 더 보태주는 거예요. 이걸 자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자원은 외부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거를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책 중에 네 안에 잠든 뭐를 깨워라? 네,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 잠자는 게 있어요.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깨우고 살다 죽는 사람도 있고 일찌감치 깨워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그 누구 아들이라고 매트 제임스, 그 친구는 10대 때 벌써 트레이너가 됐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그 깨워줬고 어릴 때부터 그런 자극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깨운 거예요. 자원이 뭡니까? 자원도요, 자연 자원이 있고 물적 자원이 있지만 심적 자원이 있어요. 자연 자원은 뭡니까? 경치, 아름다운 경치, 숲, 나무, 강, 바다, 이게 다 자연 자원이에요. 물적 자원은 뭡니까? 돈이죠, 돈, 뭐 재화, 이게 다 물적 자원 아닙니까? 그럼 심적 자원은 뭡니까? 마음의 자원은 뭡니까? 여기서 마음의 자원이에요. 마음의 자원은 뭡니까? 용기, 자신감, 배짱,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성공 마인드, 사랑, 협조하는 마음, 이거 다 심적 자원이에요. 그런데 이 자원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면서 뭡니까? 우울하고, 좌절하고, 자신감 없어, 난 못해, 나는 제대로 못 살 거야, 난 죽을 거야. 이거 뭡니까? 되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나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불안해. 이래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거나 말았거나 우리 속에 묵혀놓고 있는 자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신감도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도 있고 있는데 그것을 캐내지를 못하고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NLP는 그런 거를 찾아서 캐내고 써먹게 만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NLP 총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 논리적 수준이라는 걸 보시면 이거는 몇 페이지 있는 그 다음 또 보시면 이쪽 펴주세요. 페이지입니다. 38, 9페이지. 38, 9페이지. 그래서 지금 그림은 39페이지 쪽에 보세요. 사실은 36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36페이지 맨 넷째 문단에 환경, 동그라미 치세요. 밑줄 치든지. 환경이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이 그림의 환경입니다. 환경. 두 번째는 그 다음 문단에 특별히 가운데 행동. 그러면은
능력, 그 다음 문단에 밑에서 셋째 줄 끝에 능력. 이게 조금, 제가, 편집에서 조금 부족했네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밑에 줄에, 제일 밑에 줄에 가치와 신념. 가치와 신념 또는 신념과 가치. 신념과 가치.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 둘째 문단 첫째 줄의 정체성. 마지막은 영성이 어디 있습니까? 셋째 문단의 첫째 글자 영성. 그래서 이 그림으로 옵니다. 자, 방금 동그라미 치는 단어 표시는 그 단어를 기억합시다. 뒤에 불 좀 꺼주셔야 됩니다. 자, 제일 밑에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이에요. 능력이에요. 신념 가치입니다. 그 다음 정체성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영성입니다. 자, 오늘 이 설명은 다음 시간에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 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다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영성인데, 이게 이제 NLP의 신경 논리적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 가운데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할 때는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에 따라서 특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나는 강사다, 나는 교수다, 나는 박사다라는 그 정체성, 정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그런 사람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쭉쭉쭉쭉쭉.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영성으로 가는 게, 영성으로 가는데, 이 영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영성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어떤 느낌이 옵니까, 영성할 때? 어떤 사람은 종교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종교나 영혼이나 이런 걸 의미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자기를 넘어서는 차원이나 더 넓은 차원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그래서 이거 괄호에 보면은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 신, 패밀리, 가족, 네이처, 자연, 컨트리, 국가, connection to something greater. 뭔가 더 큰 무엇과의 연결성, 얼마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밥을 먹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요게 요 밑에까지 단계라면은 영성 단계 가면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좀 더 가면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게 좀 더 커지면은 인류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 영성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더 가면 우주의 뭐를 위해서 또 가면 신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다음 세상을 위해서 이게 영성이 다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LP에서는 환경에서 출발해서 거기까지 쭉 올라가는 그 각 수준을 다 다루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가볼게요. 이제 오늘 요걸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자, 보세요. 환경에서 출발합니다. 행동으로 갑니다. 능력으로 갑니다. 신념 가치로 갑니다. 정체성으로 갑니다. 쭉 와서 그 다음 영성으로 가서 영성에서 확 넓어집니다. 보세요. 패밀리, 커뮤니티, 플래닛, 지구입니다. 유니버스, 우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 들어가고 종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이 이렇게 차원이 여러 개의 차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 고장이 날 때 이 중에 어느 차원에서 어느 수준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느 수준에서 고장이 나는가 이걸 알고 그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상세한 얘기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고 오늘은 그냥 소개만 이런 개념을 소개만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이게 오늘 결론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몇 개 슬라이드가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마칠게요. 자, NLP가 발전을 쭉 해오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습니다. 자, 불장만 켜주세요. 1세대, 2세대, 3세대 교재 흐름이 어디 나오냐면은 NLP 세대 이야기 나옵니다.
19페이지 8장 19페이지부터 NLP 발전과 제3세대라는 제목으로 쭉 나옵니다. 네, 19페이지 NLP 발전과 제3세대부터 보면 NLP는 무엇이다 합니다. 이 설명 생략합니다. 교재에 보세요. 쭉 넘어가면서 22페이지 가면 NLP의 계속적인 발전 상황, 23페이지 가면 NLP 신세대란 무엇인가, 23페이지, 그 다음 넘어갑니다. 24페이지 제1세대 NLP, 25페이지 제2세대 NLP, 26페이지 제3세대 NLP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또 부분도 다시 언급되고 좀 추가적으로 설명되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기본 소개는 해야 이제 오늘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이 책은 전부 10장이죠. 10장이 우리가 12주를 하잖아요. 12주를 하기 때문에 한 주에 한 장씩은 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그래도 오늘 덜한 거 많습니다. 자, 1세대. 1세대는 시작된 75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갑니다. 2세대는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 지금은 제3세대 연장입니다. 90년대 이후에. 지금 제3세대 연장입니다. 어떤 또 학자는, 어떤 또 NLP 전문가는 제4세대를 벌써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벌써가 아니죠. 4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차이가 뭐냐. 1세대는 벤델러 그린더에 시작됐고, 메타그룹에, 아침에 오전에 메타그룹 이야기했을 거예요. 메타그룹에서 NLP로 넘어갔고, 이때는 치료 위주였어요. 치료 위주였어요. 메타 모델 언어 패턴을 비롯하여 주로 개인 내적 변화 위주이게 되고, 개인 내적 변화 위주이게 되고. 교재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굳이 메모 안 하셔도 되고, 교재 읽어보시면 밑줄 꺼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 2세대는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치료적 맥락을 넘어 다른 이슈를 포함하게 됩니다. 치료적 맥락을 넘어서 여전히 개인에게 초점을 두지만 개인과 타인들 간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협상, 세일즈, 교육, 건강 등의 영역으로 또 확장됩니다. 그리고 신념, 가치 등과 같은 수준의 이슈와 메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냥 내용 몰라도 넘어가세요. 아직은 소개하는 거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소개하는 겁니다. 뭐 내용 몰라도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3세대입니다. 3세대. NLP 적용 분야는 더 확장되고 생성적이고 시스템적이 됩니다. 자, 이 설명은 생략합니다. 다음에 뒤에 있을 때 합니다. 생성적이고, 제너러티브, 생성적이고 시스템적입니다. 정체성, 비전, 미션과 같은 고급 수준의 이슈들에 초점을 둘 정도로 확장됩니다. 이것도 설명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마음의 단위에서 신체적 과정과 보다 큰 체제 역학을 포함한다. 신체적 과정과 보다 큰 체제 역학,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체제 역학을 포함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이해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넘어갈게요. 제3세대 마음이라는 겁니다. 뇌에서 출하는 인지적 마음이 있고, 신체 중심으로 이루는 신체적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둘러싸는 다른 체제들과의 연결성이나 관련성으로부터 오는 장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마음, 필드 마인드. 이게 영성과 연결됩니다. 자, 인지적 마음. 생각과 관련된 겁니다. 생각, 사고와 관련됩니다. 인지적 마음. 신체적 마음은 뭡니까? 가슴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게 신체적 마음이에요. 슬퍼서 눈물이 나온다. 신체적 마음이에요. 불안해서 소화가 안 된다. 신체적 마음이에요. 긴장해서 어깨가 아프다. 신체적 마음이에요. 긴장해서 머리가 아프다. 신체적 마음이에요. 이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신체적 마음이고, 이럴 때 영어로는 소매틱 마음이라, 소매틱이라는 말을 붙이죠. 소매틱은 소마에서 나옵니다. 소마는 몸을 의미합니다. 아까 키네 그것도 몸으로 의미하지만 소마, 몸, 신체를 말합니다. 소매틱 마인드, 몸을 말합니다. 그 다음 필드 마인드가 되면요, 여러분들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필드 마인드예요. 장마음이.
이 강의실 벗어나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죠? 대화 안 됩니다. 우리끼리는 대화가 됩니다. 이거 벌써 필드 마인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확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확장되면은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필드 마인드 어느 정도 공유된 게 있죠. 물론 이게 또 공유 안 되는 것 때문에 정치로 싸우고 교과서가 이런데 저런데 그거는데 필드 마인드가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국론 통일이라는 거는 적어도 우리 남북 통일에 다 찬성합니까? 대한민국 이념 어떤가 다 찬성합니까? 필드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아, 통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류가 많이 생기면 그것도 국론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유에 어떻든 간에 이념이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 통일, 우리나라의 한민족의 통일을 찬성한다. 이거는 거의 다 그죠? 공감대가 되잖아요. 이건 필드 마인드가 많고 큰 거예요. 이 필드 마인드가 아시아 쪽으로 좀 번져갈 수 있죠. 그죠? 아시아 민족들 간에 가질 수 있는 필드 마인드가 있죠. 근데 그거 터져나가 뭡니까?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의 필드 마인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늘어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더 늘어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모든 생명. 맞죠? 모든 생명.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 존재들의 필드 마인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크게 버리면 유니버스 마인드, 우주마. 더 크게 보면 만물의 마음. 그러면 이제 신하고 만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제가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 또 이 중에 중요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관적 경험과 에너지입니다. 주관적 경험과 에너지.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말했습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넘어갈게요. 경험은 일정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넘어갑니다. 자, NLP는 주관적 경험을 다뤄요. 주관적 경험.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고 하나하나 다 다른 거예요. 주관적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거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일부의 NLP 프랙티셔너들과 심지어는 트레이너들조차도 NLP에서는 영성, 사랑, 전생, 환생, 윤회와 같은 주제들을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들은 많은 사람들의 강력하고도 공유되는 주관적 경험들과 본능이 관련됩니다. 주관적 경험으로서 이들 모든 주제들은 NLP 연구의 범위 내에 확실히 포함됐다라고 하는 로버트 질처가 이제 밝힌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환생이니 유래니 전생이니 이것도 그 사람의 고유한 주관적 경험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NLP 자체가 주관적 경험을 다루거든. 뱀을 보고 무서워하거나 뱀이 좋다고 다가가거나 이거 다 주관적이잖아요. 무서워하는 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뱀이 좋다고 다가간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뱀꾼은 뱀이 좋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뱀 장사는 뱀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있으면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무섭다고 도망가는 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넌 아무렇지도 않는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무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관적 경험이기 때문에. 그와 또 마찬가지로 나 전생에 이렇게 살았어 라고 말한다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안 돼! 왜? 주관적 경험이니까. 나 전생 없다고 믿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안 돼! 주관적 경험이니까.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야, 7교시 술만 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거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총체적으로 질문 있으면 한두 번 질문 받는 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마무리하고. 자, 이제 오늘 첫날이고,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잡아두고, 그건 불가피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조금 급하게 되어 있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들도 그냥 생략되어 있고, 또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그냥 건너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12주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다시 읽어가고, 다시 설명하고, 좀 더 보충 설명하고 그런 기회가 충분히 되고, 또 혹시 제가 놓치더라도 그런 질문 시간 자주 드리니까 기억했다가 언제 그때 그 얘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제가
친절하거든요. 친절하게 상식을 받았어요. 대표님 질문 있습니다. 아. 3세대 이제 영성이나 개인적 주관적인 범위도 다 이제 포함을 시키면서 이거를 치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법이 개발됐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또? 아니면 포함시켰다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걸 거지. 그냥 개념 범위 자체와 그렇지. 그래서 NLP 자체에는 뭐 전생이니 뭐 이런 걸 다루는 기법이 없지. 있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르지. 하지만 뭐 내담자가 내 전생에 이랬다는 것도 치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활용할 수 있지.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지. 네. 아까 좀 전에. 그래서 이런 인정하는 게 있는데 이제 혹자들은 뭐 그걸 사이비로 뭐 치료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 저희 방학 기간이 언제인지 궁금해요. 자, 그래서 그건 좋은 질문이에요. 그 이야기 끝낼게요.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개강을 했는데 여러분 뭐 공지에도 이미 밝혀서 아시겠지만 12월 20일 그러니까 4주 하거든가? 가려져 좀 보세요. 오늘 한 주 했고 12월에 3번 아니요. 20일까지 수업. 예, 12월 20일까지 수업합니다. 그럼 12월에 몇 번 해요? 세 번 하죠. 그래서 오늘 한 번 해서 4번 하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5번째는 1월로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12월 20일까지 수업합니다. 그러면 오늘 포함해서 4번 수업하고 그 다음부터 3주로 쉽니다. 연말 연시거든요. 미안하지만 저희 부부가 이제 미국 갑니다. 미국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갖고 아이들 가족 상봉하러. 그래서 3주를 쉬고 언제부터 또 계속 1월 17일부터 5회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을 스케줄 짤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1월에 가서 하다가 중간에 또 구정이 있는 그거는 뭐 어차피 구정이니까 쉬고 그렇게 이 스케줄을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고 오늘 여러분 하루 첫날 하면서 첫날에 뭐 익숙하지 못한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